아들을 잃은 날 은행에서 보험금 문자를 받았다. 화면 속 숫자들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보험사였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조의를 표한다는 말도 절차 안내도 모두 기계처럼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빈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아들이 입던 잠옷이 개켜진 채 놓여 있었다. 그 옷을 만지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현관에 그대로 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해가 지고 어둠이 왔고 나는 그제야 불을 켰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남편은 아들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그 애는 말이 없고 속을 잘 안 보이는 아이였지만 내가 아플 때마다 약국에 다녀왔고 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병원까지 업고 갔다. 그 애가 첫 월급을 탔을 때 나한테 지갑을 사줬다. 그땐 쓸데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지갑을 쓰고 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당했다. 갑작스러웠다. 새벽에 출근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정말 끝일 것 같았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험금이 들어왔다. 통장을 확인하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가입해둔 보험이었다. 그 애는 내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돈을 보면서 무너졌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나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사다 놓은 반찬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었다. 하루는 딸이 찾아왔다. 딸은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러지 마. 오빠도 이렇게 엄마가 있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을 청소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딸도 자기 삶이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빈 상가를 봤다. 작은 가게였다.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곳이었는데 임대 문의 번호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었다. 엄마, 나중에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싶어?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었다. 아들은 그런 꿈을 자주 얘기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빈 가게 앞에 서니 그 말이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작게라도 일하며 아들을 기억하고 싶었다. 집에만 있으면 아들 생각만 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이 출근하던 시간이 떠올랐고 저녁이 되면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다.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들 생각은 달랐다. 딸은 내 결정을 듣고 화를 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있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장사를 해? 딸의 남편도 거들었다. 장사 경험도 없는데 무모하다고 보험금은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말은 그들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다. 중고 집기들을 구했고 커피 머신은 아들이 예전에 관심 있어 하던 모델로 골랐다. 설치 기사가 와서 기계를 놓고 가는 날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금속 표면에 내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다.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에게 부탁해서 기본만 익혔다.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추출 시간을 재는 일.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다. 손이 떨려서 물을 쏟기도 했고 커피 맛도 매번 달랐다. 그래도 계속했다. 간 내린 커피 향이 가게를 채울 때 잠깐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개업날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몇 명이 인사차 들렀다가 그냥 갔다. 저녁까지 커피를 판 건 단 3잔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매출을 정산했다. 수입은 적었고 하루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였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늘지 않았다. 위치가 안 좋았던 것도 있었다. 큰 길에서 한 블록 안쪽이라 유동인구가 적었다. 간판도 작았고 홍보도 할 줄 몰랐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빈 테이블을 닫고 창문을 닫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딸에게 가끔 전화가 왔다. 엄마, 장사는 잘 돼?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사실을 말하면 딸이 다시 그만두라고 할 게 뻔했다. 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늘 고집이세. 그러니까 오빠도 아무튼 몸은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문 여는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기대했지만 대부분은 택배 기사였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들의 보험금으로 가게를 열었다는 얘기였다.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나가다 힐끗 보는 눈빛, 수군거리는 소리.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딸이 급히 찾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동네에서 말이 많대요. 엄마가 돈에 미쳤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계속 말했다. 친척들도 안 좋게 본다고, 조카가 학교에서 놀림받았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지만 미안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틸 필요 있어요? 나는 딸을 바라봤다. 설명하고 싶었다.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루를 버티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딸은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가게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낡은 커피 머신은 여전히 작은 진동음을 내며 켜져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렸다. 손이 떨려서 컵을 놓을 때 소리가 났다. 아들이 좋아하던 맛이었다. 쓰지만 따뜻한. 나는 그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 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고 싶었을 뿐이었다. 카페를 연 지 3달째 나는 딸에게 전화를 했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가게에 한번 와달라고 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생겼는데 혼자서는 벅차다고 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손님은 여전히 드물었다.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었다. 딸은 한참 뒤에 대답했다. 바쁘다고 했다.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주말에는 약속도 있다고 했다.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오후 햇살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손주들도 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봤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가족 모임 자체가 뜸해졌다.
아이들은 나를 어색해했다. 할머니가 장사를 한다는 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죽은 삼촌 얘기가 나올까봐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명절에도 시댁에만 갔다. 어느 날 저녁 딸네 가족이 가게를 찾아왔다. 손주들이 카페 안을 돌아보며 신기해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들. 나는 아이들에게 주스를 내주고 딸과 사위에게는 커피를 내려줬다. 사위가 한 모금 마시더니 맛이 괜찮다고 했다. 딸은 말이 없었다. 커피를 반쯤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사위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그냥 쉬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대답했다. 쉬면 아들이 더 그리워질까봐. 딸은 눈을 감았다. 한숨을 참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늘 자기 방식이라고. 너무 고집스럽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딸은 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여겼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딸네 가족은 커피 값을 두고 갔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딸은 테이블에 놓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딸이 준 돈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그건 동정이었고 걱정이었고 동시에 거리두기였다.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왔다. 나는 집에서 간단히 제사를 준비했다. 상을 차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렸다. 과일과 나물, 생선. 혼자 절을 올렸다. 향을 피우고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제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할 때 친척 몇몇이 찾아왔다. 사촌 동생과 조카들이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왔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요즘 가게는 잘 되냐고.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나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옆에 앉은 또 다른 친척이 거들었다. 그 나이에 장사를 하니 대단하다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아들의 보험금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걸 부적절하게 여겼다. 노인은 조용히 집에 있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나서서 돈을 쓴다고 생각했다. 나는 듣는 척만 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나를 도왔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데 손끝이 시렸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나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췄다. 딸에게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다.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모르겠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건 딸의 잘못이 아니었다. 누가 이해하겠는가. 아들을 잃고 카페를 여는 사람을.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이유를 오해했다. 그 후로 나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덜 했다. 필요한 말만 했고 가게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차례는 딸네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나는 혼자 가게에 남았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다. 손님은 없었지만 커피를 내리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비 오는 날이었다. 젖은 의자를 닦는데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였다. 30쯤 돼 보이는 낯선 얼굴. 그는 우산을 접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카운터로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한참 뒤에 그가 다시 카운터로 왔다. 빈 컵을 내밀며 커피 맛이 따뜻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지만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혹시 사장님 아들이 민수였냐고. 나는 손이 멈췄다.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이 민수 형이랑 회사 동기였다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아들의 친구. 아들은 회사 사람들 얘기를 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친구들을 거의 몰랐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아들이 생전에 카페 얘기를 자주 했다고. 언젠가 어머니랑 같이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어머니가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했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내가 아침마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 말했다. 아들이 보험을 들 때도 그 얘기를 했다고.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라고. 그게 아들의 꿈이었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카페를 아들이 좋아했을 거라고. 그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는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커피 향이 가게를 채웠다. 아들은 나를 걱정했다. 혹시나 혼자 남겨질 나를 생각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고 카페를 꿈꿨다. 나는 그걸 몰랐다. 가족들도 몰랐다. 모두가 내가 돈 때문에 가게를 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들의 친구가 다녀간 뒤로 나는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같았다. 가게는 계속 조용했고 손님은 드물었다. 하지만 커피를 내릴 때마다 아들이 이걸 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6달째 접어들면서 무릎이 붓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했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다.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다리를 주무르며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다. 어느 날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이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걸.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을 닫으면 손님을 놓칠까봐 미뤘다. 결국 딸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기검진 날짜가 지났다며 강제로 끌고 간 것이었다. 의사는 무릎 사진을 보더니 관절이 많이 닳았다고 했다.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고도 했다. 딸이 진료실 밖에서 물었다. 의사가 뭐래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딸은 내 얼굴을 빤히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인 걸 아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한다고. 거기 가면 가벼운 일도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복지관은 예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뒤 동네 이웃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갔다. 젊은 상담원이 친절하게 맞아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었다. 노인 일자리, 도시락 배달, 공동작업장.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아들을 기억하며 일하고 싶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루를 채우고 싶었다. 상담원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설득하려는 눈빛이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왔다. 도와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카페를 연 지 8달째 나는 장부를 들여다봤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매달 적자였다. 임대료, 재료비, 전기세, 보험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1년을 더 버티기 어려웠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카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야 할까? 몸은 점점 힘들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버거웠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나는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조용함을 견딜 수 있을까? 선택지가 보였다. 카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외롭지만 아들의 기억과 함께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 의미는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돈이 바닥날 것이고 몸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가게를 정리하고 요양 신청을 하는 것. 복지관에서 안내받은 프로그램들. 규칙적인 생활, 건강관리, 안정감.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을 때우며 사는 것.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세 번째는 딸과 함께 사는 것. 딸은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지만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었다. 손주들도 볼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딸네 집에서 나는 조심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었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가게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답을 찾으려 했다. 손님이 없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이 가게를 원했다. 내가 혼자가 되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랐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비록 힘들어도, 비록 외로워도 이게 내가 스스로 일하며 사는 마지막 존엄이었다. 하지만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저녁 영업을 그만두고 오전만 문을 열기로 했다. 몸도 덜 힘들 것이고 지출도 줄일 수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내가 찾은 중간이었다. 딸에게 전화를 했다.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가게를 접는 건 아니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다. 오전만 한다고 말하자 딸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말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가게 문에 새 영업시간을 붙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짧았지만 이 시간이면 충분했다. 나는 이 시간 동안 아들을 기억하고 커피를 내리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아침마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재즈였다. 그 음악을 들으며 커피 머신을 닫고 원두를 갈고 하루를 시작했다. 의식처럼 반복되는 루틴이 나를 지탱했다. 오전 손님들이 조금씩 생겼다. 출근 전에 들르는 직장인, 산책 나온 노인, 가끔 들르는 학생.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위로가 됐다. 어떤 손님은 단골이 됐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오는 남자. 말이 없었지만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나는 그가 올 시간이 되면 미리 커피를 준비했다. 딸도 가끔 들렀다. 손주들을 데리고 오전에 왔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편해 보였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했다. 딸은 커피를 마시며 내 얼굴을 살폈다. 내가 편안해 보인다고 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갔다. 오후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의사는 꾸준히 치료받으면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됐다. 완벽하게 나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오전 동안 서 있을 수 있으면 됐다. 저축은 빠르게 줄지 않았다. 지출을 줄이니 적자폭이 작아졌다. 수입이 많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장부를 보며 계산했다. 이 속도라면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게 먼저였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음 주 아들 생일에 같이 납골당에 가자고.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아들의 생일.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납골당에 다녀온 날 나는 가게에 아들의 사진을 작게 걸었다. 카운터 뒤편, 손님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다. 28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단골 손님이 인사를 했다고,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고. 겨울이 왔다. 가게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다. 나는 따뜻한 물로 유리창을 닦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걸어갔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루씩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시작했다. 컵을 닫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다. 그리고 아들의 사진 앞에 잠시 섰다. 오늘도 버텼다고 말했다. 내일도 버틸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조용히 걸었다. 무릎은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는 괜찮았다. 누군가를 잃고도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내는 일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나는 오늘을 살았다. 그리고 내일도 살 것이었다. 아들이 남긴 이 작은 공간에서 커피 향과 함께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시겠습니까?